책 쓰기가 안 되는 마지막 8번째 병은 격식병입니다. 내가 가방끈이 굉장히 긴 사람이야. 특히 이건 배우신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증상이에요. 내가 석사학위 과정 중이야. 아니면 박사학위까지 마쳤어. 내가 어디 출강하는 강사야. 아니면 내가 20년 이상 이 업계에 있었던 연구원이야. 굉장히 오래된 전문가야. 그러면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 티를 내고 싶죠.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병증이 뭔지 아세요? 문자를 자꾸 쓰시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 전문가의 용어, 우리가 영어로 이걸 자건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시는 거죠. 너무 학술 용어, 논문 용어, 그리고 전문가들이 알아들을 법한 용어로 책을 도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반인하고는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베스트셀러와 거리가 멀어요. 이런 병증을 가지신 분들은 주로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고 그랬죠. 많이 배우신 분들의 표상이 누굽니까? 바로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이야말로 이런 격식병의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교수님 타이틀을 갖고 계시는 분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 많이 보셨어요?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교수님들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 쓰셨던 김난도 교수님은 좀 달라요. 이분은 서울대학교의 최고 대학교의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100만 부짜리가 빵빵 터뜨릴까요? 왜 이게 또 이렇게 터질까요? 이분은 본인의 본성 자체가 감성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 7번 눈치병에 대한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내가 이렇게 써도 전문가스럽지 않다 라고 우습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도 되는 이유가 출판계에는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모든 책에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책을 10배 이상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입문자 대상으로 쓰는 겁니다. 레벨을 확 낮추는 거예요. 가장 쉽게 쓰면 된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썼던 사례가 저 자신의 책인 레오짱의 우주에서 제일 쉬운 영어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제가 오죽 쉽게 레벨을 맞추고 싶었으면 우주에서 제일 쉽다라는 타겟팅을 했겠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전에는 한 달에 10,000부 팔리던 책이 한 달 만에 10만 부가 팔리는 어마어마한 종합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세가 한 달도 안 돼서 몇 천만 원씩 제 통장에 꽂히는 그런 해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게 왜 터졌어요? 가장 쉽게 레벨을 맞춰서 입문자 대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해서 종합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라고 해서 길벗 출판사에 거의 건물을 세워주다시피 한 1등 공신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컴퓨터 무작정 따라하기로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컴퓨터를 아무것도 모르는 입문자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만 하세요. 이러다가 오류가 납니다. 그러면 이 오류 부분도 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엄청나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초대박이 나가지고 이 시리즈로만 2,000종, 3,000종을 내는 출판사로 견실하게 건물을 여러 채 세우는 그런 결과를 일으켰죠. 건물까지 세우게 한 이 힘이 뭐예요? 바로 입문자들을 타겟팅으로 했기 때문에 터진 거죠. 그리고 위기철 씨라고 논리야 반갑다 시리즈로 썼던 그 학자도 있습니다. 이분도 거의 중학생들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논리야 반갑다 1, 2, 3 시리즈를 내셨거든요. 그 결과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자산 축적을 하고 유명세를 떨치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다 보시면 입문자용으로 모든 레벨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건 저처럼 출판계에 27년 차 정도 되는 사람만 알고 있는 출판계의 일종의 기획의 공식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잘 몰라요. 원고를 계속 써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절대 크게 터지는 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꾸만 어렵게만 쓰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입문자만 생각하면서 입문자만 내가 배려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쭉 하시면 성공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병증이었던 우리가 격식을 차리려고 하는 병이 있었죠. 바로 격식병. 격식병에 대한 처방도 드리겠습니다. 격식병에 대한 처방은 아주 쉽게 대중출판의 문법으로 써라 라는 겁니다. 대중출판의 문법은 한마디로 일상어로 쓰는 겁니다. 첫 번째,
논문책, 학술 용어 이런 거 다 버리시라.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교수님이라도 김난도 교수님처럼 쉽게 일상어로 생활용어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박을 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왜 쉽게 일상어로 썼어요?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는 원래 팟캐스트로 유명세를 먼저 떨쳤던 그런 컨텐츠였죠. 팟캐스트로 하는 거의 특징은 뭐예요? 일상어로 떠들 수밖에 없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비유를 들고 재미있는 유머도 섞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팟캐스트 내용을 그대로 원고 타이핑을 정리하다시피 해서 낸 책이 바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니까 저게 일종의 대중출판의 문법을 고스란히 지키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 책이 종합베스트 1등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셀러가 된 거죠. 또 삐뽀삐뽀 119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의 그 해열 진통제, 어린아이들이 급히 응급처방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다룬 백과사전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백과사전이라는 딱딱한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전 가족의 엄마들의 책장에 필수 상비품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책을 백과사전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 저자 의사분이. 엄청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재미있게, 예를 들어 아이가 열나요? 그러면 뭐 어디 처방전을 뭘 내리시고 이런 처방을 하지 않고 아이가 웃게끔 먼저 딸랑이를 딸랑딸랑 흔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재미 요소, 일상어로 아주 재미있는 유머를 구사했고요. 두 번째로 비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찰지고 재미있는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상어로 썼고 쉽게 단문으로 끊어 쓰고 비유를 많이 쓰고 유머를 구사했다. 이런 구성의 힘 그리고 표현의 힘 덕분에 이 책은 초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된 백과사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엄마들의 사랑을 받는 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출판의 문법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상어로 써라. 논문체로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만연체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 지식 자랑을 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말을 끊을 듯이 안 끊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감히 끊어쳐라. 단문화해라 라고 하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의하거나 연설할 때 자기 강 비서관에게 강조했던 말도 그겁니다. 단문으로 탁탁 쳐야 말은 힘이 있네. 모든 문장을 다 끊어서 단문으로 만들게, 이걸 항상 주문을 했거든요. 이 단문화, 끊어치기의 힘은 말에 리듬을 갖게 하고 굉장한 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게 느려서 A가 했고 B가 했고 C가 했고 이런 식으로 느려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평소에 말로 할 때는 있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글로 할 때는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으로 탁탁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단문으로 탁탁 끊어서 주면 말에 리듬감이 생기고 힘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이나 불경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유를 많이 든다는 거예요. 원래 어떤 사물에 대한 깊이, 통찰력이 깊은 사람일수록 비유를 잘 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인이 글을 쓸 때 단순하게 사물을 묘사하시지 말고 제발 비유, 어떻게 하면 이걸 비유를 해볼까 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쓰시길 바라요. 비유를 많이 고민하면서 글을 표현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깊어지고 통찰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거꾸로 통찰이 깊어서 비유를 할 수도 있지만 비유를 고민하면서 자기의 사색이 깊어지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런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머를 꼭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유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절대 발휘할 수 없는 게 유머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가능해야만 유머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나의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껏 나의 재미있는 부분까지 발휘하는 유머력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문화시키고 일상어로 쓰고 비유를 많이 들고 풀이를 자세하게 해주고 유머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 여러분 꼭 반응이 좋은 그런 작가로서 우뚝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책 쓰기 하다가 망하시는 분들, 망하는 책 쓰기의 원인을 총 8가지 진단을 일단 드렸어요. 그 다음에 처방전까지 드렸죠. 병이 있으면 처방까지 드려야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병은 바로 엔트로피, 게으름에 빠지고 디지털 딴짓병에 빠지는 그 병에 대한 처방으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기만의 강제하는 어떤 환경 세팅을 해라. 이게 바로 저의 브랜딩인 행복한 글과목이라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어라. 환경 세팅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지 않고 의지력만 발휘하려고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기본적으로 환경 세팅 자체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력,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사물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엔트로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이 우주에서 나의 게으름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집중시킬 수 있는 그 환경 세팅,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글과목 상태라는 겁니다. 글과목 상태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디지털 딴짓으로 새는 그 환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디지털 딴짓은 컴퓨터로 보자면 인터넷을 끊는 것입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는답시고 자꾸 서칭을 하다 보면 자꾸만 유혹거리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그 상태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글과목을 가지는 첫 번째고, 두 번째, 랜선을 벗어나서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많은 유혹거리를 거친다고 했죠. 그러면 간단하죠. 스마트폰을 내가 집필하는 동안에는 나의 주변에서 안 보이게 저 멀리다가 무음 모드로 놔두시면 되죠. 내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출근하기 전 1시간, 2시간 정도를 글과목으로 운영하고 싶다 하신다면 모쪼록 아무것도 없는, 음악도 틀지 마세요. 배경음악도 틀지 말고 커피 내린다고 쩔쩔쩔 거기에 시간 쓰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서 부시시한 채로 그냥 타이핑을 하시고 열심히 컨텐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영감이 솟든 안 솟든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걸 열심히 타이핑만 해 놓으신다 하는 기분으로 1시간을 채우겠다. 무조건 아무거나 두드리면서 1시간을 채우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그게 바로 글과목 상태입니다. 과목에서 죄수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뭔가를 막 기분, 필, 어떤 영감이 솟아야만 죄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죄수는 강제 노역자입니다. 강제 노역자. 노역자는 아무 감정 없이 무조건 머신처럼, 일꾼처럼 무작정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글과목 죄수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죠. 그래서 마치 죄수가 하듯이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글과목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병으로 제가 진단드렸던 느린 진행병, 엄청나게 느리게 모든 걸 진행하고 원고를 오래 묵히는 그 버릇을 탈피하는 방법은 뭐였죠? 후두둑이라고 하는 어떤 의성어로 제가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후두둑이라는 게 뭐예요? 마치 옛날에 베토벤이 귀가 먹은 상태에서도 자기의 악상이 떠오르면 피아노 건반을 두들기면서 자기의 그 노트에다가 음표를 기록했듯이 마치 그런 기분으로 내가 뭘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내 컨텐츠의 키워드들을 따닥따닥 후두둑 후두둑 정리만 해놓겠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무조건 오탈자 신경 쓰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만 하면서 쓰는 그 상태, 이걸 제가 후두둑 쓰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두둑 쓰기 단계, 이게 특히 초벌 원고 쓸 때는 여러분이 그냥 뭐 이렇게 정교하게 막 표현을 신경 써가면서 쓰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절대 전진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쪼록 후두둑 후두둑 오자 탈자 많이 나와라. 일부러 내면서 오탈자를 전혀 고치지 말고 계속 후진 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만 하겠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진만 후두둑 하다 보면 여러분이 순식간에 A4 100페이지를 다 완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식으로 후두둑 쓰기로 해서 저의 이번 신간 2권을 한꺼번에 2달 만에 썼는데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A4로만 600페이지를 쓴 거예요. A4로 600페이지는 보통 책 분량으로는 3배수 잡으니까 1800쪽을 제가 2달 만에 쓴 거거든요. 2달 만에 1800쪽을 어떻게 쓰나요? 일반인은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그 비법은 바로 저겁니다. 후두둑 쓰기. 후두둑 쓰다가 일단 다 써놔요. 분량을 다 채워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고치는 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고치면 순식간에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쓰는 과정에 자꾸 수정하면서 쓰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다 일단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나서 여러분이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가지치기를 하면 순식간에 끝납니다. 이 비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병이 뭐였죠? 자료를 자꾸 뒤적이는 병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뒤적인다는 것의 가장 큰 병폐는 뭡니까? 의존증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생기는 병은 의존증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우뚝 서려면 모든 의존증으로부터 탈피해야 되죠. 자기가 깨면 병아리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죠. 이 삶에 죽느냐 사느냐의 주체도 사실은 주체성입니다. 작가로서 내 색깔을 올바로 내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의존증을 없애느냐, 자기가 남에게 의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만의 색깔을 내려면 일체의 자료를 일단 보지 말고 쓰세요. 처음에 초볼 원고를 쓸 때는 자기만의 생각만으로 다 끝까지 써보세요. 내가 목차를 쓴 것을 채워 넣는데 그 과정 자체에는 일체의 자료도 보지 말고 내 생각이 어떤 건지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초볼 원고를 완성한 뒤에야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자료를 짜집기 해서 딱 곽을 잡고 나중에 내 생각을 추가하려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주가 아닌지 거꾸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말 전도를 안 당하시려면 내 생각부터 먼저 다 정리해 놓고 나중에 그 빈 자리에다가만 자료를 넣으시면 된다. 이게 바로 자료 의존증에서 벗어나는 비법입니다. 다섯 번째 병은 뭐였냐면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자꾸 주의 집중이 흩어지는 거였죠. 이거에 대한 처방은 한마디로 단 하나의 단순한 하이 컨셉트로 모아라. 이 하이 컨셉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송곳 같은 겁니다. 일종의. 여러분, 단 하나로 뾰족하게 솟아있는 단일 송곳은 소비자의 심장을 뿅 하고 관통시킬 수 있죠. 어필하고 메시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 하나의 송곳이 아니라 송곳이 한 100개쯤 된다? 혹은 삼지창이다. 10개쯤 된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막 서너 개다. 이러면 하나로 뿅 뚫을 때의 그 파괴력이 절대 발생하지가 않죠. 마치 그런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비유를 들었죠. 마치 책도 이렇게 비유로 쓰듯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단 하나의 강력한 송곳 같은 그런 컨셉을 유지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가지 병이 있었죠. 완벽주의 병,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발표를 못하겠어 하는 병, 그리고 완벽하지 못하는 병과 연결되는 게 바로 눈치를 보는 거, 그리고 격식을 자꾸 차리려고 하는 이 병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완벽주의를 버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의 눈치, 그리고 내가 배웠으니까 그만큼 문자를 써줘야 된다는 격식병, 이걸 다 탈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는 뭐였죠? 가장 강력한 방법, 쉽게 쓰면 된다. 나의 격식을 나 위주의 컨텐츠 생산이 아니라 소비자, 이 컨텐츠를 소비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빙산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다 소비자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이 빙산의 가장 일각, 그 tip of the iceberg라고 하는 끝부분만 뾰족하게 엣지 있게 주시면 소비자들은 그것만으로 이미 감격한다. 그것만으로 다 알아듣지 나머지 전체를 던졌다가는 소화불량에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전달하되 그것을 아주 쉽고 일상어로 전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레벨이 낮은 입문자용으로 전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인 망하는 책 쓰기에서 어떻게 하면 팔리는 책 쓰기로 넘어가는지 그 핵심 비법을 8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8가지 핵심 비법에 담긴 것은 일종의 컨셉팅 능력이거든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핵심 어떤 방향성,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만 하셔도 여러분은 똑같은 컨텐츠라 할지라도 훨씬 반응 좋은 컨텐츠로 재포장하고 재발표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모쪼록 이 8가지 지침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쓰시는 책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시기를 강력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